김건희 특검 1심 선고를 한 오인성 판사의 충격적인 과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권 계층, 기득권 봐주기식의 판결 논란과 더불어 판사 자질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무죄를 정해놓고 억지스럽게 끼워 맞춘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근거를 여러 가지를 댔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언론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좀 따로 떼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명이서 은행을 털어. 네. 그럼 10명이서 팀을 짜서 은행을 털면 10명은 공모관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 김건희라고 해. 네. 은행을 터는데 한 명이 털어갖고 지가 턴 거를 지가 갖고 나가. 나머지는 털어갖고 해갖고 딱 해갖고 나눠 가져 돈을. 그러면 김건희는 공모관계 아니라 무죄라는 거야. 거짓말 같지?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모지. 실제 10명이 들어가 은행에. 김건희는 지가 턴 거 지가 갖고 나가. 나머지는 털어갖고 나눠 가졌어. 그래서 김건희는 공모관계가 아니라서 무죄.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블랙펄은 2011년 1월 13일 피고인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 사실에서 시세 조종 세력이 시세 조종에 사용한 다른 계좌들 20여 개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도 함께 고려하여 정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최욱 씨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맞지?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 말을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으로 하니까 뭐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랑 다르지 않다니까. 말대로 가면은요, 모든 주가 조작 사건에서 쩐주를 처벌하려면 그 쩐주가 돈을 100% 냈어야 돼요. 99%라도 됐으면 1% 줬는데 걔는 모르잖아 하면서 공범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아,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내가 법조인을 모시고 설명 듣는 것도 웃겨, 솔직히. 아니, 검사님, 이거는 아무리 검사님이 우리랑 생각 다르신 분이라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생각이 달라. 뭘 달라? 달라. 나도 무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와, 왜냐하면 이게 공범이 아니래. 김건희 피고인이 본인 입으로 증권회사 직원한테 얘기한 게 녹음된 파일이 있잖아요. 네. 이거 수익 40%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놀라잖아. 그렇게 네. 많이요? 아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계좌 하나 갖고 못 하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만 갖고는 주가를 띄울 수가 없어요. 이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띄우는 거,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야죠. 받치는 것도 중요하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 하나 갖고는 그게 안 돼. 근데 왜 김건희 계좌만 그 정산을 받아가냐? 거기서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네. 거기서 난 수익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른바 7초 매매가 설명이 안 돼요. 12시.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주가 조작의 공범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습니다. 8만 조 때려 주삼. 예. 그러니까 떨어주라고 전해주삼. 네. 그러니까 7초 후에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내잖아. 네. 3,300원에 8만 조 매도 주문을 직접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공모지. 그렇죠. 그게 그러면 의사소통 없이 김건희가 우연히 그렇게 주문을 냈다는 말이 거예요? 안 되죠.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그게 거지. 공모지. 야, 난 진짜 이거를 지금 해석도 해야 돼? 야, 이걸 해석한다는 것도 나는 열받는다니까. 보통 이거는 그냥 법학과 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공모, 공동정범, 네. 방조범 이게. 공동정범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기능적 행위지배 이런 말 하는데 그냥 뭐냐면 분업적으로 어떤 역할을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렇지. 절도죄를 저지르는데 망 보는 애 따로 있고. 누군가는 들어가서 훔치지만 예, 누구는 그렇지. 망을 보잖아요. 그렇지. 망 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물건에 손도 안 댔어. 그렇지. 그래도 얘는 공동정범이야. 그렇지. 1학년에서 배워 이거는. 심지어는 그 망보기로 했던 애가
실제로 망을 안 봐도 공동정범이에요. 실제 사례인데 어. 망불나다가 어. 담배 피고 싶은데 그래서 담배 피러 갔어 딴데. 그 어. 망을 안 봤어요. 어. 그 사이에 범행이 끝나버렸어. 어. 이래도 공동정범이라는 거예요. 그래. 망을 보기로 했으니까. 아. 그 1학년이 배우는 것도 이런데 와. 그걸 지금 정면으로 지금 반하는 판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판결이야. 저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죄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조범은 변론으로 하고. 변론으로 그러니까 지가 하더라고 봤을 때 그러잖아. 방조는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거야.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덕수 피고인 사례에서 봤지만 처음에 그때 내란 특검에서 방조로 기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하다가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 공소장을 변경해라 예, 요청을 사실상 했죠. 네. 권유를 했죠. 네.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변경을 해라. 네. 근데 이것처럼 방조로 기소됐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범죄. 이게 내란의 공범이잖아. 주요 네. 임무 종사자는. 네. 그거를 유죄를 쓰려면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 돼요. 네. 공소장 변경 없이는 작은 죄로 기소된 거를 큰 크게 할 죄로 순 없어. 선고할 수 네네. 없어. 다만 음. 이것처럼 공동 정범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 심리를 해보니까 공동 정범은 안 될 것 같고 방조는 돼. 그러면 공소장 변경 없어도 방조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법원은 그렇게 얘기해. 판사들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해도 재량이기 때문에 그 판사에게는 책임은 없다. 안 인정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렇지만 단서를 달아나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처벌을 면케해 주는 것이 네.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인정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한덕수 재판을 했으면 한덕수 무죄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도 그런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직권으로 축소 사실인 방조범을 인정을 했어야죠. 물론 이제 공동정범이 맞다고 저는 보지만. 아, 그렇죠. 우리가 네. 한 1000번 양보하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네. 방조범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건희를 봐줄 결심을 이미 한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내가 이 한 마디라도 방조 얘기를 꺼내면은 공소장 변경 검사에서 해버릴 거 아니야.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 네. 하지 마라. 방조 얘기 하지 꺼내지 마라. 꺼내지 마라. 해놓고 그냥 진짜. 무죄.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이 대목이 진짜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5만보 양보해서 이 우인성이가 봤을 때는 요거 김건희가 주가 조작 방조는 되는 것 같은 거야. 예. 근데 공소장은 공동정범으로 돼 있어. 그래서 혼자서 요 방조는 죄가 되는데 이 바보들 안 했구나. 그럼 나는 무죄할 건데 이러고 있어. 실제로.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방조범으로는 되는 것 같다고 아까 봤지.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또 해요. 이게 얼마나 악의적으로 나쁩니까? 분이 그럼 예전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우인성 판사. 네, 우인성 판사가. 근데 제가 보니까 대체로 어떤 패턴이 있냐면 네. 피고인이 엘리트,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의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이럴 때 봐주기 판결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트 기득권층으로 분류되는 피고인들한테 지금 2024년에 의대생이 강남 한복판 빌딩에서 본인의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그 살해합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잔혹했냐면 회칼을 사가지고 여자친구의 목 부위를 10여 차례 왼쪽을 한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사니까 경동맥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측 오른쪽을 또 수차례 가운데 눈과 코를 또 칼로 상하게 합니다.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당시 검찰이 징역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어요. 예. 사형을. 사형 구형. 요즘 사형 구형 잘 안 하잖아요. 네. 워낙 잔혹하기 워낙 때문에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근데 네. 우인성 부장판사가 1심 판사였는데 징역 26년을 내렸습니다. 와, 대폭 깎았네. 예.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나중에 그때도 이랬던 것 같아. 판결문에 없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 의대생에 대해서 이 의대생이 보니까 2018년에 수능 만점자 전국 수석을 한 네. 친구예요. 네. 근데 그리고 연대 의대생이었고 네. 근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얘가. 나중에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판결문을 선고할 때. 그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방송에 나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2심 재판부에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징역 26년을 더해가 그러니까 플러스해서 징역 30년에 5년의 보호 관찰을 추가로 때립니다. 35년. 35년. 한 거예요. 얘는 네.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호 관찰이란 거는 나오면 또 그럴 것 위험하다는 같으니까 거지.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고 강용석 변호사가 2021년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용석과 김세희가 이재명 후보가 중고등학교를 안 나왔다. 소년원에 있었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1심 판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무죄? 예. 무죄. 그리고 유죄가 내려준 부분은 불륜이 있어서 혼외자가 있어. 요거에 대해서만 벌금 700에서 1000만 원을 와. 내린 거예요. 근데 2심에서 강용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대선 후보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거라고 해서 강용석 변호사잖아요. 와. 김세희는 벌금형 그대로 유지됐는데 2심에서도 1심에서 강용석만 징역형으로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라고 네. 조직폭력 박철민 성남 국제 마피아파 그렇습니다. 걔가 감옥에 있으면서 장영하를 선임을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그때 당시도 2022년 1월경에 기자회견을 하죠. 조직폭력배가 이재명 측에 20억 원을 상납했다. 난리가 났었죠. 네. 난리가 났었는데 이후에 이제 선거 끝나고 검찰이 장영하를 기소를 안 해요. 장영하를 그 조직폭력배 박철민만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는데 나중에 민주당이 야 장영하를 왜 수사를 안 해? 라고 해가지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걸 제정신청이라고. 검찰에서는 끝까지 기소 안 하려고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어렵게 했잖아요. 민주당이 해가지고. 근데 장영하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아요. 장영하 변호사도 박철민한테 속은 거야. 몰랐어 장영하는. 이렇게 하면서 장영하한테 무죄를 줘요. 그게 우인성 부장판사. 문제가 좀. 근데 이 사건 또한 2심에서 아니야 장영하 너 다 알고 있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2심에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판결도 항소심에서 많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근데 그건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엘리트 기득권층에 대해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김건희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기득권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이런 인식 자체가 있는 게 아닌가. 심각하네. 예전 판결들을 보면. 심지어는 김건희 권력을 피고인의 잃었다고 더 봐준 권력 불쌍한 불쌍이었던 거죠. 건 맞는데 엘리트는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엘리트만 봐준다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슬픈 얘기긴 한데 서초동에서 변론을 할 때 만약에 피고인이 학생이다 막 이러면은 대부분이 사실 얘 공부 잘합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필해요? 봐주십시오. 이렇게 어필 많이 하고요. 와. 이렇게 어필하는 게 솔직히 효과가 좋아요. 효과 좋아. 솔직히 의뢰인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 근데 그것도 정도 문제지. 표창장 성적표 다 갖고 와요. 사시미 칼로 그렇게 사람을 난도질한 사람을 그러면 사회적 기회를 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그러면 더 위험하지. 메스를 잡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야. 그러니까 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다니까. 얘가 공부 잘해. 사회적으로 더 잘 나갈 거야? 그러면 더 나쁘게 그 칼을 쓸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손에 어떻게 메스를 지워줄 수가 있냐고. 사시미 칼로 그런 짓을 했는데. 저는 안 개인적으로 되는 거지. 이분이 12.3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네. 내란을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것 이 정도면 같아요. 정치적 성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걱정되는 것이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재판 뭐 하고 있나 또 봐보니까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윤석열의 수사 외압 사건도 지금 이 재판부예요. 아 그래. 네,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통일교,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우인성 재판부에서 합니다. 통일교 정교 유착. 저는 이게 되게 조금 처음부터 이 사람 밑자락을 깔고 시작하네라고 시작했던 게 뭐냐면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뭐 물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것처럼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지금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렇게 봐야죠. 예. 그래 봐야죠. 예.
그 무죄 추정의 원칙, 만연에게 법이 평등하다는 것은 굳이 말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밑자리에 깔고 이것을 형 무등급을 읊어내기 시작한 것은 벌써부터 김건희라는 사람이 네. 그렇게 죄를 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가하고 형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네. 당신이 영부인의 자리에서 내려앉았기 때문에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어. 예.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죠. 이게 예. 바로 법관이 가져서는 안 될 예단을 먼저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예단을. 당신이 장삼이사 같으면 이런 걸로 처벌 안 받는데 그렇죠. 당신이 영부인이기 때문에, 영부인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받는 거야. 내가 이번에 봐줄게. 봐줄게. 박해를 받고 있어. 예.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이런 예. 표현이죠. 근데 세상에. 이런 정말로 법의 원칙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 맞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법은 만연 앞에 평등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권력에서 떨어질 때 가혹해서도 안 되는 네. 것이죠. 근데 굳이 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본인이 떳떳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 밑자락을 깐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세 개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다 이해가 안 갈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거꾸로부터 올라가 보면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한 것부터가 저는 문제 아닌가. 이거는 김건희 씨가 사실은 뭐 권력에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권력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왕왕 쓰고 실제로 V0로서 뭔가 이 윤석열을 뒤에서 조정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뭐 무슨 샤넬백 받은 거, 그 목걸이 받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800만 원짜리는 받은 건 또 무죄로 했어요. 그렇죠. 예. 1200짜리는 유죄로 했어요. 뭐 6200짜리 그래프 받은 건 또 유죄로 했어요. 그럼 800은 받아도 되는 거예요? 800짜리는? 지금 말이 됩니까? 800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감사하다. 4월달 2022년 4월달에 802만 원짜리 샤넬백을 예. 받고 예. 4월 23일이라는가 전성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청탁 내용을 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탁을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아니, 말을 알아도 4월달에 물건을 줄 때는 이미 이분은 계약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우판사는. 말을 왜 자기가 선물을 줬겠는가? 그러니까요. 영부인으로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통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준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 청탁을 무시적 청탁이 또 봐야 되고 공무원의 그렇습니다. 뇌물죄에 있어서도 네. 말하지 않더라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봐주려고 너무 기계적 판단은 그래서 제가 언어 유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검사는 경찰이 기소해 놓은 거 무혐의한 재미로 살아.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거 무죄한 재미로 산다고 그래요. 예. 그것도 이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죠. 예. 모든 재판은 판사가 무죄로 쓰려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무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말꼬리 장난해가지고. 네. 지금 이게 전형적인 딱 겁니다. 그런 거다. 딱 이게 맞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이게 김건희죠. 김건희가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또 윤영호는 김건희한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이것은 의례적인 표현이다. 예. 예. 그리고 그 대화 내용 중에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위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알선 목적으로 금품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게 말장난. 그럼 그 네. 전에 서로 통화를 했잖아요. 대선에 도와주겠다는 거. 예. 그러면 뭔가 대선에 왜 도와줬겠어요? 제가 그 말이에요. 예. 왜 도와줬겠어요? 예. 대선에 도와줬다는 것은 먼저 반대급을 제공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서로 대선에 도와줘서 고맙네 어쩌네 전할 때는 네가 부탁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묵시적 그렇습니다. 청탁의 총체적 예. 말이 오고 갔다고 봐야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국민권익위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할 때 세상의 평범한 시민들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요구르트, 야구르트 하나도 네. 안 받고 학생 생일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케이크 나눠 먹는데 이거 한 숟가락 떠 먹는 게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네. 아닐까 해서 안 먹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청렴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이거 그냥 축하 인사한 거니까 넘어가.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해버리면 앞으로 공직사회에 주는 시그널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고마워. 예? 요 사건은 다른 무죄와도 비교해봤을 때 예. 이 유인성 판사의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법원의 판사는 제가 늘 주장하면 국민과 동떨어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어떤 우월의식
선면의식에 접어서 우월의식과 선면의식 속에서 네. 우리랑 동떨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판결하게 되면은 이런 요상한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은 배심제. 사법계 배심제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대한민국 지나간 국민 1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무죄 받냐고. 그러니까요. 말이 안 오늘- 되는 거지. 예.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제목이 이 김건희 1년 8개월 납득되시나요? 이렇게 네. 질문으로 그 일면 머리를 열었어요.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을 해놓고 사법개혁의 필요성, 예, 배심제의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예, 강하게 느끼게 한 재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자성어 있는 대로 써가면서 잘난 척은 하고 제가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겁니다. 예. 선민의식 엘리트식에 젖어서 예. 나만의 아성을 쌓고 국민과 괴리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그래서 상황 유무죄는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보통 사람의 경험치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더 기가 막힌 것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이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것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렴성, 연결성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무죄. 그러니까 범진적으로 무죄를 쓰고 예. 또 그런 영부인으로서의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자기가 유죄를 인정하는 데서도 1년 8개월 하면 안 됩니다. 네. 2년 반, 3년을 선고를 해야 돼요. 이것도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명태균 관련돼서도 무죄를 했어요. 예.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그냥 영업용으로 홍보용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냥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준 거다. 예. 그리고 3번 정도 준 거다. 한 번이라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판결 요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김건희 씨가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네. 명태균이 나 영업활동 일원을 만드는 것을 예. 뭐 3번인가 한 번인가 예. 줬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대가성이 없다. 예. 받을 필요 없다.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재산상 이득으로 예.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영필대행기 씨가 갖다 준 여론조사가 윤석열한테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도움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거 말고 한 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근데 왜 명태균 부탁하고 김영선 공천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영선 공천을 부탁했던 것 때문에 어떤 계엄까지 갔다는 예. 말이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본인의 육성 녹음, 김건희 육성 녹음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럼 명태균이 무슨 신세를 져서 그거 했겠냐고. 그러니까요. 그거 딱 하나예요, 여론조사. 맞습니다. 근데 대가성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영업활동으로 만든 것을 줬다. 그럼 내가 우리 집에서 농사지고 내가 우리 집 농사를 지었어. 쌀도 지고 농작물 했어. 내가 진 거야. 네.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 갖다 주면 공무원 주면 공무원 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얼토당토 하는 얼토당토 하는 소리. 주장. 계약서를 써야지만 죄가 됩니까? 계약서를 쓰면은 예. 수사할 것도 없죠. 그렇죠. 계약서가 있는데 뭘 수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궤변이고 언이 비언이라 이거죠. 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예. 소리라 이거죠. 심지어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시해서 당신 그 여론조사 좀 해가지고 계약서에 따라서 했으면 이거는 유죄인데 계약서도 없고 그리고 김건희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무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도 뇌물죄 있어서 야 내한테 돈 가져오라고 해서 받아야지만 됩니까? 지시해야 지시 안 해도 그냥 그냥 갖다 갖고 주도 오잖아요. 갖다 주도 죄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법리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김경, 예. 그렇죠? 예. 강선우, 죄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저기 누굽니까 김병기 다 이런 사람들 무죄입니다. 싹 다 무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공무원 뇌물죄도 내가 가져오라고 안 했는데 예, 좀 갖다 놨네. 예. 죄 안 되는 죄 안 거죠. 되는 거죠. 우리 집에서 소 100마리를 키우고 있어. 예. 내가 그냥 영업할때 소 100마리 키우는데 뭐 공무원 농림부 공무원 한 마리 갖다 주지 뭐. 내가 특별히 말하는 것도 아니 있는 소 100마리 하나 갖다 줬는데 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있는 말장난도 소- 너무 심어. 어차피 내가 한 100마리 내가 키우는데 100마리 키우는데 그중에 한 마리 뭐 갖다 주지 농림부 농림부 갖다 주지 주지 뭐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 내가 소 가져라도 안 했는데 지가 키우던 소 하나 갖고 왔네. 이놈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 대한민국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뭐 화평해지겠어요. 아주 서로 그냥 막 갖다 주고 아주 그냥.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판결을. 나는 이 판결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때 네. 이거
지기현은 양반이요. 지규현은 양반이다. 지기현은 양반이에요. 예. 이제 선거 되는 거 봐야 알겠지만은. 지규현이 어떻게 할까요? 예? 지규현이 이 우인성한테 용기 얻어. 우인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이런. 지기현이가 좀-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우인성은 아, 지규현의 심리 안정제다. 나한테 와서 화살이 예. 우인사한테 가겠구나. 그 상당히 심리 안정. 왜 예. 나만 잡고 그래? 예, 예. 그러네. 지기현은 아직 유무죄는 판단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일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 우인성이.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귀현이라는 사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대체로 이진관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말. 사법부가 예. 꼭 지경이나 우인성 같지는 않아도 네. 이진관 부장 같은 사람은 특별히 애라고 봐야죠. 아주 애라고 봐야죠. 굉장히 고독하고 애로울 겁니다. 조직에서.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만 기소된 게 아니라 내란숙의 윤석열도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 재판부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이진관 판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진관 판사가 우인성 판사처럼 재판할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예. 우인성은 무죄라고 보고 이진관은 유죄라고 보면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예. 똑같은 1심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렇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게 속담이 네. 피고인의 운명은 판사를 누구를 만나 다 달라진다 그래요. 제가 정확하지만 어떠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판결을 해버렸더니 무죄부터 실형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스펙트럼이. 네. 이건 사회과학이에요. 판결은 사회과학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 현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는 신문도 안 보나 봐요. 네. 방송도 안 보나 봐요. 제가 보기에 MBC 뉴스데스크만 봐도 이런 판결문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우리가 빛의 혁명을 했던 전 과정에 대해서도 완벽히 무시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민의를 읽지 못하는 덜 떨어진 판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면이. 뭐한데 사자성어는 많이 씁니까? 형무 등급, 추물 이불양. 이 정도 이해할 정도 되면 상당히 공부해야 돼요. 예. 검이 내가 불구. 얼마나 잘난 줄 알아? 이거잖아요. 선면의식이. 예. 무엇보다 어제 재판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우인성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독 그렇게 한자 성어를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예. 그 변호사니까 한번 얘기해 줘봐요. 네. 그 한자 성어를 쓰고 그거 뭐야? 인두비오 프로레오? 네, 그건 많이 쓰죠. 예. 근데 이제 뭐 판결문에 쓰진 않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의 근거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그러니까 이거 가담은 한 거 같기는 한데 그런데 유죄라고 형사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딱 못 박아서 본인의 심증이 굳어지지 않으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판단을 하라는 이 법문인 건데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 듣자마자 오늘 무죄네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냥 판결 원래 주문은 나중에 읽는 거고 뭐 징역 몇 년은 나중에 읽고 본인의 이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을 한 판단으로 이 논리 수순이 적용되는데 이 재판부는 좀 특이하게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잃은 자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권력을 거예요. 잃은 자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그건 김건희를 겨냥한 거죠. 예. 윤석열을 겨냥하거나 거기를 약간 봐줄 수 있다라는 밑자락을 까는 느낌? 빌드업, 양형이 굉장히 가볍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호소 같은 빌드업의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이 판결 설실화하는 거 봤을 때 일단 뭐 국민의 눈높이, 법감정을 떠나서 법리적으로 상당히 수긍이 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 잠시 뒤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 JYP는 어제 어떻게 선고 나온 직후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왜 국민들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은 자주 이렇게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즉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선을 따라가지 못한다.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법 해석 그것을 하고 있다. 즉 심판하는 사람이 새 속에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책 속에만 있다면 과연 판결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 법관이라는 분들이 대다수 공부 잘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예. 좋은 대학 나가지고
사법시험 죄송합니다. 사탕을 먹던 사탕을 뱉어. 아니 어떻게든 안 드시는 것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나 봐요. 이게 왜 제가 어제 저 이제 좀 심리적인 건데 이 판결 이후로 계속 사탕을 먹어요. 사탕을 당이 떨어져서. 뭐 당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쓰디쓰다고 해야 되나 세상이 쓰디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사탕을 계속 입에 물고 있는데 입이 까칠하다는 거죠. 예, 입에 까칠해요. 입에 마르고 까칠한데 나는 저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법전 하나 끼고 구름 위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사람을 단죄하고 기준을 가지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우스 신처럼 저 사람을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공정이라는 기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방금 장유미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권력을 가지나 가지지 않으나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정의론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론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기준을 정할 때는 권력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만 양형을 할 때는 법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양형이 더 세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정의론적 원칙이고 법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했어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형량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적게 형량을 때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판결의 하나하나를 나중에 따져볼 건데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법전 구절을 해석하는 아메바 단세포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할 때 여론조사 해설하면서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계약서 쓴 것만 사기죄입니까? 제가 박영식한테 돈 빌렸는데 계약서 쓰고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인데 계약서 안 쓰고 돈 안 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됩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득을 안 얻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주고 마지막 최종 지점에 가면요. 명태균이 김영선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습니다. 그렇죠.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아메바처럼 떼내가지고 한 달락 보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네. 여론조사 할 때 계약서 안 썼으니까 불법이 아니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해가지고 윤석열한테는 3번밖에 안 갖다 줬으니까 불법 아니네. 아니잖아요. 윤석열 주변 사람들한테 다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선대위에 있었던 이준석한테도 갖다 주고 김종인한테도 갖다 주고 다 같이 갖다 준 거란 말입니다. 그걸 또 따로 떼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그다음에 공심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심위에 윤석열이 전화한 건 왜 빼버립니까? 그렇죠. 공심위 결정하고 윤석열이 전화한 건 또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아메바 판결이에요. 단세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이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앞서 두 분의 의견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풀려나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듣고 계시는 동안 내용만 들었을 때는 무죄다. 내용 과정을 들으면서 하면서 이게 무죄로 판단됩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야? 진짜 이러다가 이거 풀려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 보시면 이미 쇼츠로 다 활성화돼 있지만 전체 화면으로 보더라도 주가 조작 혐의가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았을 때 그 옆에 있던 최주유 변호사하고 김건희하고 아싸 하는 식으로 서로 그 약간 움직임이 있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모습,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야 이거 뭐냐, 이거 진짜 풀려나는 거 아니냐, 막 실시간으로 제가 아는 변호사님한테도 야 이거 풀려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도 들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일부 유죄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저는 김건희가 진짜 걸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거는 사법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판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좀 뭐랄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토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검사들은 무슨 기소가 잘못됐다라든지 자신들한테 뭔가 불리한 지점이 있으면 막 써제끼잖아요. 왜 판사님들은 그런 거 못합니까? 이거 아무리 보더라도 앞서 우리 그 박시영 비평가께서 짚어주신 대로 아무리 따지고 보더라도 이거는 법리적인 어떤 이해도가 있지 않아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결론이 내려졌으면은 법관들이 알아서 분노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서글픈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방송에서,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건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다루고 있음에 그 기준이나 비판하는 지점이 다르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은 이프로스라는 내부 게시판을 이용하고, 이 판사들도 코트넷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사법부 관련해서 이런다 저런다 개혁 법안 나올 때는 그 코트넷에도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사들의 분위기라는 것이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유독 언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사설 좀 띄워주실까요? 봐줄 결심했나라는 부분입니다.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있고 그 뒤로 뭐 해먹을 결심이라든지 각종 패러디해서 뭐 이 결심 시리즈들 많이 나왔는데 어제 우인성 판사의 이 선고 자체는 시작에서부터 무언가 김건희라는 피고인을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적용하고 하나하나 해석해 준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이 성립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용을 같은 내용을 봤잖아요.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판사가 엄중하게 피고인을 꾸짖었다라고 쓰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판사가 꾸짖는 사람입니까?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저 그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참 재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법 적용을 잘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게 중요하지 도덕적 인격적으로 꾸짖는 게 판사의 역할입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자기가 그게 선생님이요? 훈장이 아닌데 단죄를 하는 거지 사법적으로 주권자가 부여한 그 사법적인 권한으로. 근데 뭐 치장을 좋아하니 뭐하니 아니요. 많이 꾸짖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꾸짖고 더 많이 선처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신문 기사들이나 아니면 사설 형태로 나온 그 제목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판사가 피고인을 꾸짖었다라는 취지에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이 우인성 판사가 형사법 뭐 전문가고 뭐 우수 판사로도 선출된 적도 있고 뭐 경력이 어떻다 저떻다 쓰면서 이 사람의 판결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 기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특검이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라고 또 귀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언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루고 있는 어떤 톤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오늘 기사 제목은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치장에 급급한 재판부 김건희 꾸짖었다.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무리했었고 무리했던 수사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조선일보가 이거 참 잘하는데 뭐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하나 등장해요. 특검의 핵심 피고인 혐의 대부분을 입증하지 못했다. 태산명동 서일필 여기도 저기 한자성어. 그래서 나 이제 사자성어 쓰는 사람은 걸으려고. 뭐 시끄럽게 굴었지만 결국 뭐 하나 나온 건 쥐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윤석열, 명태균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취지로 기사가 마무리가 돼요. 사설은 김건희 주가 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삼이라는 표현. 여기도 사자성어가 등장하죠. 이 마치 범죄인 주가 조작 자체가 무슨 정쟁의 산물인 것처럼 평가를 하고 있는 사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가능할 것이 어제 이 1심 선고가 앞으로 있을 윤석열, 명태균 등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의 내란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죠. 내란과 관련된 범죄는 아니니까. 근데 윤석열도 또 추가 기소된 건으로는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공천에 외압을 형성했다라는 부분은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저는 동일한 결론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특검이 다 잘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판결이 나올 때는 법리 적용을 잘못한 재판부의 어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사가 과연 좀 아주 완벽했나? 이런 물음표도 사라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 종합으로 다른 재판부가 지금 어제 우인성 재판부와 똑같은 결론을 내릴까? 그러지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논리적으로 허술한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정치자금법으로 규율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상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줬다라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이런
금전적인 이득이 안 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본인 논리에 의하더라도 전속적인 이익이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김건희 윤석열 부부만을 위해서 돌린 것만도 3가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왜 유죄가 아닙니까? 굉장히 논리 모순이 많아요. 그렇다면 다른 재판부에서 저는 이게 뭐 특검이 실패했고 재판이 온당하고 이건 희망회로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재판부 윤석열 재판에서는 저는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JYP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피고인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김건희, 윤석열 뜯어놓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김영선이죠. 그러니까 그 대가가 공천이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안 했어요. 우인성 판사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국민의힘 공심위에서 마치 건전하게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뭔가 대가성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였는데 창원지법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뭐냐면 그 우리 이른바 말하는 세비 반띵 사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명태균 덕택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내가 받는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한테 준다가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그러면 앞서 우인성 판사의 판결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이거예요.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고 명태균이 김영선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여기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인데 이걸 다 쪼개버린 거야. 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우리 장윤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재판에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의 판사는 판결을 잘못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 그러니까 영화 내 부러진 화살이라도 이런 거 또 생각나고 과거에 중국 속담에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을 때 뭐 얼마나 큰 형벌을 받는지 그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을 대체하는 거고 신의 영역을 대체하다가 그게 인간 사이로 내려오면서 법전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 그렇다면 뭡니까? 법의 기준에 의해서 늘 똑같아야 돼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늘 달라진다. 이러면 이게 사법부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의문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뭐 제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심이었으니까 이제 김건희의 재판에서는 앞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제 뭐 특검의 예비적 공소 사실의 방조 혐의 이것이 담기지 않아서 판단을 하지 않고 원래는 그 즉시 판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 조작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미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인성 판사가 어제 그걸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판사로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일부분 바로 잡혀질 가능성이 있고 사법부가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재판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창원에서 열리는 재판의 경우에는 세비반띵 지역공천거래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사건 구성이 달라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나 다만 어제 우인성 판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명태균이 망상적인 사람이다. 망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보기에는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가 되고 명태균이 혼자 이제 이런 일을 벌였고 자기가 어떤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허풍도 거세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망상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어떤 심리적 환경을 판사들 내부에서 조성하는 데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건 구성은 다르지만 지금 김영선, 명태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판사라는 집단 자체가 워낙에 보수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언론 자체가 죄송합니다만은 한겨레가 아니라 조선일보의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고 보는 사람이어서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창원지법에서 이 재판을 할 판사들이 이제 김인택 그 부장판사부터 해서 뭐 강웅, 원보람 이런 판사들 이름이 보이는데 이 재판부가 그 구속 만료 50일 전에 이제 명태균, 뭐 김영선 등을 이제 보석 허가를 해준 그 재판부입니다. 앞서 아시다시피 그 정유미 검사장이 있을 때 창원지검에서 늑장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건 불거지고 한참 있다가 기소가 됐었죠. 예, 재판도 늦게 회부가 된다다가 재판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이 보석이 허가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운 빠져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벌어진 일을 쭉 나열해 보자면 그리고 방송을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채널과 수많은 언론들이 관련한 취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왔던 내용들이
그냥 판사가 누구냐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맞아요. 거기에 너무 많이 휘둘리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판결의 합일 확정이라고 있는데 A 재판부는 너무 다르게 판결하고 B와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도록 하면 최종적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대법원인 건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판사가 김건희를 봐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판결을 썼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예. 사법부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이 재판부가 정치 영역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나이브함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과 이제 명태균이 김건희와 명태균 관계로 똑같이 적용되는 재판이 하나 있잖아요.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네. 이 재판은 이진관 판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1심 선고 하루 전날 이 재판에 준비기일이 열렸고 네. 뭐 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진관 판사 그 얘기를 했어요. 내일 있을 김건희 재판을 보겠다. 그 선고를 보겠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중첩돼 있으니까. 이게 영향이 있어요? 재판부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진관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과 그 공통점이 있는지 말씀 주시는 똑같아요. 겁니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윤석열? 아, 대상자가 윤석열이죠. 왜냐면 어제도 피고인 부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피고인 부부는 김건희와 이 김건희 피고인의 남편 윤석열을 지칭하는 거고 전속적으로 귀속한다고 했을 때도 그 당사자 주어는 윤석열 김건희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겹쳐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관계 기반은 같고 다만 판단은 달리 나올 것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종편 수괴로 굉장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죠. 계시네. 예, 자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종편수계 강성필입니다. 저렇게 귀여운 선수를 수계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 모든 게 최욱 탓이죠. 귀여우니까 수계라고 할 수 있어. 수계 인형? 예, 아이 귀염둥이, 뭐 큐트 수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도 뭐 방송 여러 개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어제 그 김건희 1심 선고 관련해서. 네, 뭐 단내가 나네요 입에서. 예. 자, 그냥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종편 전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종편 전체 분위기. 신나는 분위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주장이냐? 야, 한독수 23년 나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찬양하더니 김건희는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아니 항소심 있으니까 항소심 가서 다퉈라. 그러면서 또 항소는 하면 안 돼. 항소 포기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 워딩을 또 끌고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면 이럽니다. 그러면 야, 그러면 앞으로는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300만 원짜리 파우치 받아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괜찮다는 선례가 생겨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뭐 고위공직자 가기 직전에 그 배우자가 그 누가 찾아와서 샤넬백 한 800만 원짜리 그냥 뭐 인사차 의례적으로 주는 건 괜찮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안 된다. 맞아. 그 법리야. 그 논리야. 첫 번째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안 되고. 덕담만 건네서 괜찮다는 그럼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말이 불법을 돼요? 할 때는 앞으로 꼭 계약서만 안 쓰면 된다. 예. 이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정치 영역. 사람을 제가 이제 강성필 소장님한테 뭐 부탁을 한다 칩시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밥만 사줘요. 두 번째 가지고는 이제 술도 사줘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이제 술 사주면서 양주도 사줘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양주 산 것만 제가 부탁한 게 되나요? 처음에 밥 산 거, 중간에 맥주 산 거, 이것도 다 부탁의 영역이에요. 그걸 따로 떼내가지고 상식입니다. 양주 산 것만 부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문제, 이거는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비공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돈이 들어가서 어디 홍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고객이 부탁하고 특정 고객 맞춤형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언론사에 공표되는 것은 언론사에 공표됨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 이름이 나가서 다른 고객을 모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공개 여론조사는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여론조사에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8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직접 간 거는 3차례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를 83차례나 다 받아보겠어요? 예. 참모들이 받아보거나 선대위 사람들이 받아본단 말이야. 김종인한테 갔을 수도 있고 이준석한테 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대위 관계자 다른 친윤 국회의원들한테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명확하게 윤석열한테만 간 것이 아니다라고 이게 무죄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경쟁자였던 홍준표한테도 직접적으로 가고 경쟁자였던 유승민한테도 중요하게 갔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윤석열한테만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마저도 사실은 또렷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할 이야기일 텐데 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인성 판사가 판단한 게 진술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상황들 자체를 이게 우인성 판사의 판단 모두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명태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적힌 내용 그 안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보니까 이건 위법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라는 판단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법리적인 걸 붙여요. 어려운 말 써가면서. 네네. 그러면서 무죄를 줘버렸으니 그러면 이게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고 본다면 네네. 그런 판결을 하는 판사에게 어떤 페널티도 저런 분이 판사였어도 되느냐 이 말을 그러는 거죠. 묻고 싶은데 제가 법조인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판사가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판사입니까? 아니면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영수증 붙인 것과 서류 검사가 올린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따지는 거냐. 근데 이거 묻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 원칙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불고분리. 이 어떠냐면 공소장에 있는 사실을 벗어나서 직권 탐지를 하는 게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범죄로 공소장에 올라왔네. 그런데 이거 재판하다 보니까 B라는 범죄도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본인이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 의뢰 같은 걸 할 수는 있지만 본인 재판에서 그것까지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이 한덕수 재판에서 내란 이 주요 임무 종사로 이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소장에 담긴 사실관계와 죄명을 토대로 해서 기본 사실관계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적용 법조와 죄명은 바꿀 수 있지만 별도의 사실관계를 실체 파악을 진실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판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한테 공소장 변경이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방조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안 했는데 이 재판부가 또 이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그 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해서 안 한 걸로 보여요.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된 건 대법원까지 선행 판결이 나와 있어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일당들 이 사람들이 2010년도인가 이것도 1차, 2차 뭐 몇 차로 나눠가지고 이 부분부터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어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특검도 기사를 찾아보면 이 대법에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만 추려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는 그렇게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 대한민국 그러면 기득권과 특권층을 어떻게 하느냐? 검사를 한 명 사가지고 죄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소장 올리는 거예요. 판사를 하나 사가지고 올린 소장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대중들이 다 아는 진실에 대해서도 눈 감아버리고. 그럼 그렇죠. 특권자들은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판사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이건 판사가 아니라 서류 공증인이야.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소장이 오픈돼야죠. 네. 공소장에 제대로 쓰여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검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하고 어떤 내용을 썼는지 공소장 그리고 그 공소장이라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문장의 해석의 영역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라 이 특검의 기소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최종 판단을 판사가 한다라고 보자면 이게 또 합의부 재판부 아닙니까? 이게 역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태균 사건이라는 게 어제 벌어져서 오늘 재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데 2013년 경찰 내사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다시 올라올 때가 언제냐면 이 윤석열이라는 김건희의 남편이 출세할 때입니다.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마다 뭐 청문회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언론 취재를 통해서 그의 부인 김건희가 이런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수시로 나왔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기소된 게 언제였습니까? 계속해서 검찰에서 뭉개고 봐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콜검 그 뭐 출장 조사 이거 하나 해가지고 무혐의 준 다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특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거부권 써가면서 판판이 깨다가 결국 정권을 잃고 특검이 발족되어서 나왔던 이 일련의 과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공소장 종이 쪼가리 보고 지금 이 우인성 판사가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화 안 내신다고 하셨는데.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내가 언제 화를 냈니? 어제 약간 이게 서류 공정일이라는 거야. 서류 올라오는 게 서류가 정확한지 안 한지 그거 확인하는 수준이지. 평소에는 사회 현상이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게 아무 관심도 없다가 그런 사람들의 한 사람의 인간사 자체를 판결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사법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근본적인 개혁해야 돼요. 뭐 대법원 대법관 숫자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판사가 되는가라는 문제, 판사는 또 어떤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뭐 배심 원죄에 대한 얘기 뭐 뒤따라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은 저는 김건희가 특검 조사 처음에 받으러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인성 판사도 김건희라는 존재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냥 증권 계좌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주가 조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인성 판사의 관점이라는 거는 그냥 뭐 박영식의 뭐 어머니가, 박영식의 뭐 누나가 이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어떤 내 계좌를 맡겨가지고 뭐 돈을 버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의 인지, 그렇게 인식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뭐 앞서 다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전적 정보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우인성 판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뭐 뉴스타파 보도 이런 걸 보더라도, 한겨레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이라는 그 전문 용어도 알아요. 알고 있고 주식 전문적인 용어들까지도 이미 자기가 숙지를 해놓고 인지하고 증권사 계좌, 그 증권사를 직원과 통화를 하는 그 맥락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전문 용어를 구사하면서 실시간 매매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지를 했는데, 이게 우리 엄마가 주가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인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근데 저는 또 진짜 신박한 논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나쁜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뭐 전체를 얻었는데 그 중에 전체를 다 같이 나눠야지 일부만 나누는 건 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는 정말 뭐 법리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말이지라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사람은 들더라고요. 엠빵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야만 유죄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5명이서 뭔가 강도짓을 했는데 네. 나는 거기서 내가 훔친 거 내가 들고 나갔어. 네. 그러면 나는 그 공범이 아닌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4명이서 그 수익을 나눠 가지면 그건 공범인데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에 헌재. 또 심지어 내가 쩐주야. 근데 주가 조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돈을 누가 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돈이 있어야 뭐 주식을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을 샀잖아요. 그 돈을 댔잖아요. 7초 통정 매매는 어떻게 도박판 그 저기 타짜 영화 봐요. 돈 되는 사람이 그 대장이에요. 맞아요. 말 산다고 하잖아. 말 산다고. 맞아요. 그 나는 그것도 세상 물정을 아예 모르는 거야. 아니 우리가 도박 같은 범죄도 잡을 때 도박에 참여하는 그 구성원들, 그 범죄자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도박장 개설죄를 더 세게 때려요. 아니, 그럼요. 그렇지. 자금 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판이 열리게끔 만들려면은 쩐주를 더 세게 때려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 엄청 많잖아요. 아, 그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알았건 몰랐건 처벌받게 되거든요. 아니, 그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제 대법 판례 같은 경우에도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을 그 공범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제 생각에는 이번 이 우인성 판사의 판결은 판례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법조계에서 그 얘기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 해 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예를 들어 명태균이라고 치면 그 당에서 말이 많네. 아이고. 들었잖아요. 네. 그 대선도 열심히 하고 해서 김현성이 좀 해줘라. 네. 해주라고 했고, 그게 시끄러운 이유가 당에서 말이 많아서고, 그래서 뭐가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렸던 건데 그걸 2번 3번씩 했겠냐.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해버리더라고. 예. 주가 조작도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이런 사람이 판사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이제 언론사에 기사 나오면 행간의 의미를 읽으라 그러잖아요. 자, 공심위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 공심위 위원들한테 윤석열이 전화했잖아요. 전화하면 안 되는 위치에서. 그렇죠. 그럼 외압이 행사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불법이잖아요. 근데 최종 결론인 공심위 의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오늘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당선으로 뭐지? 말이 됩니까? 상식에 너무 비껴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가 돼요? 아니 또 신박한 논리가 또 뭐가 있냐면, 그 만약에 윤석열이 명태균의 요청을 받아서 김영선 공천을 주기로 확정이 돼 있다면 명태균이
이준석이나 윤상현한테 찾아가서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취지죠. 이것도 무슨 논리입니까?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어디 저 한두 진짜 가지입니까? 변호사님 법학이 그냥 단순 암기 과목입니다. 아니 제가 기자를 했다가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때 느꼈던 게 기자들은 이 맥락과 뭐 이런 걸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법조인은 사고 체계가 되게 분절하고 구분짓고 딱딱딱 이걸 개념화하는데 이제 특화됐는데 이 재판부 이 판사는 그게 되게 극대화된 사람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일청탁 일금품 이런 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 그건 맞아요. 한겨레에서 김건희를 봐줄 결심을 했느냐 이런 느낌보다는 나는 법 지식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야. 그런데 이 검찰 공소장이 형편없어.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지식 자랑을 위해서 이거 분절해가지고 하나하나 난도질 해버릴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제 제가 이제 한겨레 TV를 보다가 예. 그 박지훈 변호사님 나오는 파트를 딱 틀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이 나와서 막 네.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논리까지는 차마 동의를 못할 줄 알았는데 어제 듣는데 어찌됐든 간에 막 하시면서 오인성 판사가 누구 찍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번 대선에 누구 찍었는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와, 그 논리에 뭔가 좀 감화됐어요. 근데 최근에 또 보도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서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우인성 판사의 전에 있었던 과거 판결을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예. 그 뭐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인성 판사의 과거 판결들이 이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뭔가 사회 기득권 계층들의 사건을 대할 때의 태도와 그렇지 않을 때의 태도가 이 판결 자체가 좀 다르더라.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 형사 사건에서 우인성 판사가 했던 이 1심 판결이 항소심 가서 뒤집어지는 게 되게 많더라. 아 그런 평가가 예.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리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항소심 가면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무죄 줬던 거지 항소심 가가지고 뭐 징역형이 나온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실형이 유죄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 하나의 케이스로 보이는 게 그 가세현이었나요? 그 강용석 뭐 등등해서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뭐 소년원 같다 어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조폭 연루설 뭐 그것도 그렇고 1심에서 무죄를 줬어요. 우인성 판사가. 근데 그게 2심 가서 이들이 뭐 벌금 받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판사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자기 판결이 윗단계 가서 번복되는지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근데 많이 깨졌다는 건 그거는 좀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지. 이재명 대통령 뭐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에도 그 장영하 변호사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재판에 넘어간 거였는데 1심 우인성이었는데 무죄 줬어요. 무죄를 준 이유가 이제 그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공표한 사실을 자신이 진실로 믿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를 줬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는 대목이지만 제일 기가 막힌 거는 2024년에 있었던 이 판결인데 그게 이제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인데 거기에서 1심에서도 26년 뭐 물론 중형을 선고하긴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근데 수능 만점자이기 때문에 수감 생활 후에 사회에 복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려해가지고 양형의 피고인 측에 유리한 판결을 줬어요. 근데 이게 유가족들이 아니 어떻게 가해자한테 무슨 수능 만점자 드립을 치느냐라고 이제 분노를 하시니까 2심 가가지고 30년으로 이제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뉴스에 사형이었어요. 저는 이게 한국의 이 국가 체제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이제 잘못된 점인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법조 체제라기보다는 지배 엘리트 체제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있다가 국가를 갑자기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졸속으로 만든 거야. 그래 지배 엘리트를 빨리 극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당시에 엘리트가 워낙 없었고 문명국가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위 계급으로서 애초에 출발을 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 하위 계급들에 대해서는 내가 늘 그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또는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서 꾸짖고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꾸짖는 건 욕쟁이 할머니가 해야 될 일이지 법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이제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다는데 그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법조인의 양심이 아니라 법에 의한 양심, 법률적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해석을 통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 지배 엘리트 본인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는 지배 엘리트 본인이 들어가 버려요. 대부분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연결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가장 나는 인상적인 장면이 그 출장 조사를 갔던 검사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나와가지고 장면이죠. 무혐의 브리핑을 하던 장면입니다. 그것도 몇 시간 내내. 그리고 그때 기자들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고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고충이 아니라 자기들 영부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뭐 조사한 것 자체가 성과라는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했었어. 그 비겁함을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덕수하고 똑같은 게 한덕수가 윤석열 면전에서 나 이런 경우 어때요? 하면 한덕수 뭐 목이 날아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한덕수는 총리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은 저항하면은 죽음에 가까운 일을 당해요. 그럼 뭐냐? 지배 엘리트로 자기 기득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누리기는 거 그거 조금이라도 흠결가는 게 아까우니까 그 작은 저항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 속에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용인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로 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검사가 그러니까 영부인을 이렇게 조사한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자기 개인 얘기하는 거잖아. 나 이만큼까지 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주가 조작이란 범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재판을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그 고검 가자마자 막 녹음 파일들 쏟아져 나오고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 뭐야 그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7초 매매 막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 이렇게까지 확실한데 이게 봐준 검사들도 우리 나중에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지금 국수본이 이첩돼 있는 상태고. 그럼 공수본 수사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 뭐 아마추어라서 몰랐다라고 해서 뭐 그 무혐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제 우인성 판사도 인지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책임져야 돼요. 아니, 나는 정말 그런 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엘리트였던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은 검사 그만두면 되잖아. 검사 그만두고 나오면서 나는 아무리 봐도 김건희 유죄인 것 같더라. 그리고 한마디 하고 검사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에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정의감도 없고 그 정도의 의협심도 없이 국가기관에서 녹을 먹고 공직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 을사늑약 때 수많은 그 친일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압박을 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럼 그 당시에 내무부 대신이고 탁지부 대신이고 때려치우면 되잖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그 이민세관국에서 그 미국 시민권자를 총으로 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2차례나 있었죠. 근데 미네소타 주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주에 있는 검사들, 그러니까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다 사표냈어요. 검사들이 사표를 내요. 그러니까 사표를 왜 내는지를 들여다봤더니 나는 검사로서 그 법률가로서의 어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 딱하니 증거로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시민은 이 이민세관국의 연방 요원들을 총으로서 위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손에 스마트폰만 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명의 남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무력화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총을 쐈다. 예. 근데 이거를 마치 테러리스트라는 혐의를 정해가지고 수사하라는 이 연방 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검사들이 사표를 던집니다. 그 이런 걸 보고 나서 사망자를 나는 테러리스트로 보라는 거거든. 이런 걸 보고 나서 예. 나는 우리 검찰은 뭘까? 우리 법무부의 공무원들은 뭘까? 우리 또 판사들은 뭘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 공무원들은 이게 제가 아까 한국이 국가 구성부터가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게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가 이거예요. 한국은 국가라고 사람 난 거야. 피플 난 거야. 미국은 피플이 있고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검사라든가 법조 체계도 어떻게 되냐면은 피플에 의한 민주주의적 과정 속에서 선출하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이런 절차들 속에서 엘리트가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속성으로 딸딸딸딸 외운 놈들 데려다가 너 엘리트야 지배해 라고 꼽아다 버린 거예요. 그 공짜로 그 자리에 왔으니까 밑에서 민중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나는 공짜로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뭐 굵은 이야기들부터 해야 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타이밍입니다. 뭐 이제 어제 재판 중에 이제 하나 그나마 일부 유죄가 된 게 알선수재 부분이었고 그것도 이제 샤넬백 2개 중에 하나만 말도 안 돼.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뭐 무슨 산삼 그거 천수삼 그건 다 마셔버려가지고 이제 돈으로 내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100만 원 이제 추징금이 나온 건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이 판사가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1심을 하고 오후 4시에 권성동 재판을 해요. 맞아요. 권성동은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제일 억울할 거야. 권성동 억울하겠다.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권이거든요. 권성동은 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부인했다는 거 김건희랑 같죠. 김건희는 혐의가 3가지였잖아요. 이 기소된 것만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죄질이 하나하나 좋지 않고 여러 차례 수차례 뭐 뇌물성 그걸 받고, 왜냐면 알선수재를 뇌물로 기소도 못했어요. 뇌물죄가 훨씬 형이 높은데. 그래도 많은 법조인들이 이게 사실상 뇌물적 목적의 샤넬백 그라프 수수였으니까 양형에서 참작이 될 거예요. 웬걸 아니라는 거예요. 1부터 무죄까지 나오고. 네, 그러니까 권성동은 아니 나 1억 받았고 그거 내가 뭐 부인은 했지만 당권인데 김건희는 1년 8개월 나는 2년 이게 맞나? 당연히 항소하겠죠. 어제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권성동에 대해서 이제 선고할 때 이 사람은 법사위원장도 했었고, 그러니까 공직에 오래 있었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네, 본다. 그것도 다르네. 그랬어요. 김건희로. 근데 김건희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로는 꾸짖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뭐 거미 불로 뭐 있잖아 그거 화이불지. 뭐 검소해야 된다 등등의 얘기하면서 영부인은 상징이다. 그리고 했던 얘기 중에 자책하면서 반성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깎아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같은 사람이 초범도 있었다. 초범. 그렇지. 범죄 이력이 범죄 없다. 전력이 없다. 예. 아무튼 이러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억울한 건 권성동이 아니었겠는가. 아유, 저는 윤석열이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왜 개엄했지 이건가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유, 우인성 만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하고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뭐냐면 그 임기 중에 특검하자 그럴 때 그냥 특검 받았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털고 갔을 텐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이 비상계엄 내란까지 일으켜가지고 정권까지 빼앗긴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었어요. 완전 인식이 다르네요, 진짜. 우리가 그것도 사실 풍자로 말하는 거지.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거기 내 구조 이상이 있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권성동과 김건희의 차이는 반성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다. 반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아니 보면 자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김건희의 자백은요 범죄자도 연기력이 질이 있어야 좋지 돼요. 않아요. 이 샤넬백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안 받았다 그러다가 샤넬백을 바꿔갔다는 게 영상 통화를 들었다는 샤넬 직원 나오고 그거를 김건희 지시로 바꿔가고 교환했다라는 유경옥 행정관의 증언까지 나오니까 더는 못 버텨가지고 실토했는데 그것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으니 봐주겠다. 그리고 권성동은 자백하지 않으니까 2년? 이거 말이 됩니까? 그마저도 추징을 한 게 그 전 재판에서 장갑 끼고 판사가 샤넬백 사용감이 있네요. 뭐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것 자체가 빌드업 아니었냐 봐주려고. 그것만 좀 이렇게 추징으로 처리해가지고 뭔가 이제 있는 것처럼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는 이 판을 항소심에 가서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합니다만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재판이 뭔가 법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로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고 판사의 성향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막 바뀌니까 이진관 판사의 재판이 막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만큼 이 우인성 판사의 재판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2월에 판사들이 인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하죠. 2월 말에. 그렇죠. 법원 인사했죠. 그러면 또 그때 되면 그 어느 판사한테 무슨 사건이 가나를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도 군 형법상 반란죄, 내란 외환죄만 하니까 김건희 사건이 가진 않더라도 이건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읽어내야 되는 게 역사적 책무예요. 사법적 책무. 이 법원에 그걸 못하고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러면 김건희 항소심 같은 경우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안 가겠네요. 예, 그렇죠. 안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내란 관련된 얘기가 아니니까. 내란 유발 범죄인데. 그렇죠.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제 뭐 방송 중에 나온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고법에 가면 서울 고법에 가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서울 고법 가는 것을 약간 꺼려한다 판사들이. 이런 얘기들까지 돌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뭡니까? 근데 원래 항소심 형사재판부 가는 거는 조금 꺼려하기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많더라도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냔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선출해야 돼요.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선출해야 법관도 왜냐하면 제가 문영배 재판관이 쓴 책을 보는데 스위스 이 제도를 보면 상임 법관이 있고 비상임 법관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선출하고 이게 하다못해 고민을 해봐야 법관들끼리라도 된다. 선출해야 돼. 진짜. 아니,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는 선출이에요. 미국 주마다 다르죠. 법률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다소 이제 뭐 검찰이나 변호사가 이 판사에게 법리 설명하는 게 조금 복잡하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 또 앞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뭔가 잘못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게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둘 본 것이 아니라 너무 길게 봐왔고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걸 악용하는지까지 봤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말하자면 이제 정치로 이용해 먹기까지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어제 재판 이후에 배심원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배심자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 의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 이것들을 사법부가 뼈아프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집단지성을 못 이기겠다고 판단하실 아니 수 있죠. 배심원제까지 당장 못 갈 거면 제가 말씀드리면 고위 법관들은 법관들끼리라도 투표하세요. 그 안에서라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제가 예측하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극단의 양극단의 황당무계한 판결은 안 나올 거예요. 다만 법관들의 성향이 제가 짐작한데 성향으로 뭐 중도 보수 정도 되는 성향이 나온다면은 그 정도 판결은 나올 거예요. 황당무계한 일은 없을 거예요, 진짜. 더 푸른 민주 대한민국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